케네디와 인생. 미국의 35대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는 젊은 나이에 대통령이 되어서 전 세계인들의 존경을 받았다. 그는 차기 대통령에 재선하기 위해서 선거 유세차 댈러스시에 갔다. 열렬하게 환호하는 군중들에게 손을 흔들어 담례하는 순간 괴한의 총탄에 맞아 그는 한창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오픈카가 댈러스 파클랜드 병원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할 때까지가 6초. 병원에 도착하기 전 대통령은 이미 절명한 상태였다. 당시 나이 46세. 뉴 프론티어 정신을 재창, 미국인들에게 전후 새 시대의 도래를 알리며 패기만만하게 미국 역사상 최연소 대통령에 당선된 지 3년 만이었다. 20세기 종막을 앞두고 최근 미국의 한 여론조사 기관은 자국민들을 상대로 20세기의 가장 중대 사건을 조사했다. 1위는 2차 대전이었다. 2위가 케네디 암살. 이 같은 반응에는 케네디가 너무나 극적이고 허망한 죽음을 당한 데 대한 인간적 연민도 작용했을 것이며 그 충격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누가 그의 갑작스런 죽음을 예견인들 했겠는가? 아무도 몰랐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연약한 모습인 것이다.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 로버트 케네디 상원의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는 형을 이어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대통령 후보에 출마했다. 그는 미국 전역에 선풍을 일으키며 대통령 예비선거의 승리의 깃발을 날리며 다녔다. 그러나 그는 캘리포니아의 어느 호텔에서 자기를 위하여 수고한 사람들과 환담을 나누다가 총탄에 맞아 쓰러졌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는 대통령이 될 꿈에만 부풀어 있었을 뿐, 그 출마가 인생의 마지막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삶인 것이다. 인생은 한 번 나면 죽는 것이 정한 이치이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 어떠한 죽음을 당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준비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때 가서는 아무리 뉘우쳐 보았자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고국과 흑. 폴란드 태생 프랑스의 작곡가요 피아니스트인 쇼팽은 뛰어난 상상력과 섬세한 장인정신으로 음악에 있어서 위대한 시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의 아버지 니콜라스는 프랑스인으로서 폴란드의 바르샤바에 있는 학교에서 프랑스어 교사가 되었다. 쇼팽은 그때 태어났으며 쇼팽 자신도 1823년부터 3년간 그 학교를 다녔다. 그는 7세 때 폴로네즈 G 단조를 작곡하여 출판할 정도였다. 콘스탄틴 대공은 그 곡이 마음에 들어 자신의 군악대가 행진할 때 이 곡을 쓰도록 했다. 그는 16세 때 바르샤바 음악원에 입학했다. 그의 스승 엘스너는 그에게 전통적인 교육을 강조하면서도 쇼팽의 독창적인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보다 폭넓은 음악적 경험을 필요로 한 쇼팽은 20세에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다. 집을 떠나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당부했다. 너는 폴란드 사람임을 잊지 말아라. 아버지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아들의 마음에 심어주었다. 아울러 그의 스승은 유학을 떠나는 제자에게
고국의 흙을 담은 조그마한 병을 주면서 이렇게 당부했다. 어디를 가든 자네를 키워준 나라를 잊지 말게나. 쇼팽은 유학 가서 공부하는 동안 선생님이 주신 조그마한 병 속의 흙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자신이 폴란드 사람임을 기억했다고 한다. 그리고 39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날 때 쇼팽은 한마디를 남겼다. 내 조국 폴란드의 흙이 담긴 그 병을 내 무덤에 묻어주시오. 그의 무덤에 그를 기리기 위한 기념비가 제막되었을 때 폴란드에서 가져온 흙이 그의 무덤 위에 뿌려지기도 했다. 오늘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아도 진정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보기 드물다. 집이나 나라 모두 떠나봐야 그 소중함을 알 수 있다고 한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아들. 옛날 어느 가정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좋지를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아들만 입장이 난처했다. 아들은 국리 끝에 아내를 불러서 이렇게 일러주었다. 삶은 밤에 꿀을 발라 먹으면 위가 붓는데,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 죽는데. 아내는 얼른 시장에 가서 밤을 한 말 사왔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밤을 푹 삶아서 거기에 꿀을 듬뿍 찍어 시어머니에게 드렸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주는 대로 잘 받아 먹었다. 시어머니의 생각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시간이 나면 며느리를 대신해서 집안 청소도 해주고 또 물도 길어다 주었다. 또 그전에는 만나는 사람마다 며느리 욕을 했는데 이제는 며느리를 칭찬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며느리를 볼 때마다 물어보았다. 시어머니가 우리를 볼 때마다 며느리 칭찬을 하는데 어떻게 해드렸소? 며느리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양심이 괴로웠다. 결국 며느리는 견디지 못하고 남편에게 이실직고를 했다. 여보, 내가 무엇에 쓰였는지 밤을 삶아서 꿀을 발라 어머니에게 많이도 먹여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안 돼요. 어머니를 살릴 방도가 없을까요? 남편은 아내의 뺨을 때리면서 큰 소리를 버럭 질렀다. 세상에 이런 못된 여편네가 있나. 아내는 눈물을 흘리면서 진정으로 자기의 잘못을 뉘우쳤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남편은 웃으며 아내에게 이렇게 일러주었다. 어머니가 죽기는 왜 죽겠어? 당신이 너무 괴로워하니까 내가 꾀를 부렸지. 사랑이 있으면 사람이 변한다. 내게 사랑이 있으면 우선 나 자신이 변한다. 아울러 다른 사람도 변하게 한다. 이것이 사랑의 힘이다. 이번 한 달을 사랑으로 보내었는가를 반성하자. 그리고 새 달에는 사랑으로 살도록 노력하자. 우리의 중심에 사랑을 세워보자.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인. 미국인과 일본인, 그리고 한국인 이렇게 셋이서 함께 아프리카를 여행하게 되었다. 그들은 이곳 저곳을 여행하던 중 원주민들이 외부인들의 출입을 엄격하게 금지한 구역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들은 그 즉시 원주민들에게 잡혀서 추장 앞에 끌려가게 되었다. 원주민들에게 포위된 채 추장 앞에 끌려온 그들은 금지구역을 침범한 죄로 재판을 받았다. 추장은 즉결 심판을 하고서는 금지구역을 침범한 벌로 각자의 엉덩이를 100대씩 때리기로 선고했다. 단지 추장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한 가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했다.
각자는 벌 받기 전에 각자의 엉덩이가 덜 아프도록 한 가지씩 소원을 말하라. 먼저 미국인이 이렇게 말했다. 제 엉덩이 위에 방석 5장을 얹어주십시오. 추장은 그의 소원을 들어주고 벌을 내렸다. 그런데 70대까지는 방석이 견뎠지만 그 후로는 방석이 다 터져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그 미국인은 30대를 맨 엉덩이로 맞을 수밖에 없었다. 100대를 다 맞고 난 미국인은 비틀거리며 이렇게 말했다. 역시 난 창조성이 뛰어난 민족이야. 그러더니 그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다. 다음은 일본인이 말했다. 제 엉덩이 위에 침대 시트 5개를 올려주십시오. 추장은 침대 시트를 올려주고 벌을 내렸다. 벌을 받는 동안 일본인은 계속 웃고 있었다. 이윽고 벌이 끝나자 일본인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난 역시 모방성이 뛰어난 민족이야. 마지막으로 한국인의 차례였다. 한국인은 일본인을 힐끔 바라보며 말했다. 저 일본인을 제 엉덩이 위에 올려주십시오. 그 말을 듣고 웃고 있던 일본인은 기절하고 말았다. 재치 있는 대처였지만 왠지 우리 민족의 마음에는 일본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남아있는 듯하다. 밀물과 썰물, 기회. 예부터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길 가는 나그네라고 했다. 물론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평탄한 길이 나타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사막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만 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시각을 조금만 달리하게 되면 생각이 바뀌어질 수 있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의 질이 그만큼 밝아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이 사실이다. 예컨대 여기에 하얀 백지 한 장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거기에 붓끝으로 검은 점을 자그맣게 찍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물어본다. 여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은 10중 8구 검은 점이 있다고 대답한다. 물론 그것이 틀린 대답은 아니다. 그러나 사실 검은 점은 하나의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 주변에는 훨씬 더 많은 하얀 백지 부분이 남아있다. 인생의 어두운 면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우리가 훨씬 더 넓고 밝은 면을 생각하면서 살 때 그만큼 우리의 삶의 질이 아름다워질 수가 있다.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의 집무실 벽에는 파도치는 해변을 그린 그림이 언제나 걸려 있었다고 한다. 그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그 그림을 보면서 마음을 다졌다. 그렇다. 다시금 밀물때가 다가올 것이다. 썰물이 지나가면 밀물이 다시금 돌아오듯이 우리의 인생도 늘 공경 속에서만 살아가라는 법은 없다. 사막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는 오아시스와 같이 밝고 우리가 쉬어갈 수 있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흔히 스포츠 중계를 보다 보면 이런 말을 자주 듣게 된다. 위기 뒤에 찾아오는 찬스, 기회 뒤에 찾아오는 위기. 그렇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즐겁고 밝은 시간만 영원히 지속되리라는 법은 없다. 역시 어렵고 힘든 시간만이 계속 이어지란 법도 없다. 언제나 행복과 곤경은 번갈아가며 우리를 찾아오기 마련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비록 어렵고 곤란한 때에 놓이게 되더라도 결코 희망을 향한 우리의 시각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똑똑한 사람, 편안한 사람. 커뮤니케이션 및 리더십 개발 전문가인 데일 카네기가 쓴 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한 젊은 여인이 영국의 수상이요. 대단한 정치가였던 윌리엄 그레스톤의 저녁 식사에 초청을 받았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 여인이 그레스톤의 정적이며 역시 뛰어난 정치가인 벤자민 디즈데일리의 초청을 받았다. 나중에 어느 사람이 그 여인에게 물었다. 당신이 만난 두 사람에 대해서 당신은 어떤 인상을 받았습니까? 그때 그 여인은 이렇게 대답했다. 그레스톤 씨와 만난 후 그 방을 떠나면서 나는 그가 영국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분 앞에서 그의 언변과 박식함에 도취되어 한마디도 입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디즈데일리와 만난 후에는 정반대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와 만나면서 내가 느낀 것은 내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나는 그분 앞에서는 편안한 마음으로 내 생각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더 훌륭한 사람이었을까? 자신의 똑똑함을 과시한 그레스톤이었을까? 아니면 남을 세워주었던 디즈데일리였을까? 말할 필요 없이 디즈데일리였다. 남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사람. 생각만 해도 절로 엔돌핀을 솟구치게 해주는 사람이 사실은 더 훌륭하다. 어떤 모임에서든지 그저 나를 드러내려고만 하지 말자. 내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가를 보이기 위해서 애쓰지 말자. 어떻게 하면 다른 이들의 마음을 편안하고 즐겁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자. 앞에서 모임을 이끄는 지도자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자. 그러면 나로 인해서 그 모임은 화목할 것이다. 똑똑함을 과시하고자 하는 이는 자신의 학식과 박식함을 뽐내어 보일 수는 있을지언정 상대방으로부터 그 외엔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다. 그러나 상대방을 즐겁고 평안하게 해주며 대화나 모임을 이끄는 사람은 진정한 존경과 호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잊지 말자.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염소와 당나귀. 어떤 마을의 순진한 농부가 자기 집에서 염소와 당나귀를 함께 기르고 있었다. 그런데 염소와 당나귀 중 당나귀는 늘 농부와 일을 열심히 하는 반면 염소는 늘 한가하게 풀밭에서 풀을 뜯는 것이 일상이었다. 그 농부는 일을 많이 하는 당나귀에게는 충분한 사료를 주었다. 그래서 당나귀는 늘 배불리 먹었다. 그러나 하는 일이 없는 염소에게는 맛도 없는 먹이를 주었다. 그나마 조금씩밖에 주질 않아서 염소는 늘 굶주렸다. 염소는 당나귀에게 시기심이 생겼다. 그래서 염소는 어떻게 하면 주인이 당나귀를 미워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궁리했다. 염소는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다. 염소는 당나귀를 몹시도 생각해주는 척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당나귀야, 너는 하루 종일 무거운 짐만 나르면서 죽도록 고생하는 것을 보니 내가 딱해서 견딜 수가 없구나. 꾀병이라도 부려서 좀 쉬도록 하려무나. 그러면서 염소는 당나귀에게 꾀병을 부릴 수 있는 방법까지 일러주었다. 당나귀는 염소의 말대로 일부러 자기의 몸을 벽에 세게 부딪혔다. 벽에 부딪힌 당나귀의 몸은 부어올랐으며 몸에서는 열이 나기 시작했다. 당나귀는 끙끙 앓으면서 몹시도 아픈 신용을 했다.
주인은 약을 쓰려고 의사를 불렀다. 당나귀를 진찰한 의사는 농부에게 이렇게 일러주었다. 염소의 간을 당나귀에게 삶아 먹이면 곧 나을 것입니다. 주인은 의사가 시키는 대로 자기 집에 있는 염소를 잡았다. 그리고는 염소의 간을 빼서 당나귀에게 먹였다. 당나귀를 시기하던 염소는 결국 자귀깨로 인해 죽고 말았다. 우리 주변에는 염소 같은 간악한 무리와 당나귀와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덕망을 모함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의 잔꾀에 빠져 해를 스스로 입게 된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한다.